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 여성이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극우 성향의 아버지 밑에서 한국은 나쁜 나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란 28살 하루카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발령에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반환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후 그녀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들이 평생 믿어온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연히 알게 된 역사적 진실 앞에서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아버지와 격렬한 대립까지 불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하루카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다나카 하루카입니다. 현재 28살이고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정 환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전형적인 일본의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이었죠. 아버지는 일본의 극우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우익 집회에 참석하셨고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카, 넌 절대 한국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일본을 미워하고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나라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역사 수업 시간에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한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는 아버지를 따라 반환 시위에 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K-POP에 빠진 친구들을 볼 때면 속으로 왜 저런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런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취업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했고 한국어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취직 후에도 회사에서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으면 항상 거리를 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인사부장님은 제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다나카 씨, 우리 회사가 서울에 새 지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쪽 마케팅을 담당할 주재원으로 당신을 발탁했어요. 최소 2년 계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주재원이라니요? 모든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이라니? 죄송합니다만 다른 나라는 안 될까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인사부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마케팅 능력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현지에서 배우면 됩니다. 이번 발령은 당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절대 안 돼. 우리 딸이 그런 나라에 가다니. 당장 거절해.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이 발령을 거부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발령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시선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넌 항상 우리 일본의 자긍심을 잊지 마라. 그곳에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빨리 2년이 지나고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준비해주신 일본 국기가 그려진 작은 배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적국으로 파견되는 스파이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길거리에서 침도 마구 뱉고 일본인이라고 하면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줄 거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강경한 표정을 유지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연락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즉시 알려라. 필요하면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올 테니.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한국에서 2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을 보니 긴장이 되었어요. 그는 저를 힐끔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행 내내 그가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알아채고 무슨 말을 할까 불안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갑자기 그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요. 일본 정말 좋아합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잠자는 척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경고와 편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호기심도 생겨났습니다. 과연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나라일까?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그 의문을 안고 저는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잘 정돈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라고 하셨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세련되었어요. 입국 심사관은 제 일본 여권을 확인하고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나카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니. 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제가 일본에서 온 것을 알고 더 신경 써서 대해주셨어요. 처음 오셨으니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질서 정연한 도로와 깨끗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질서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아버지의 말과 완전히 다르잖아. 회사가 마련해준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는 심지어 환영 메시지와 함께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피곤함에 짐을 풀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더럽고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본 서울 지하철은 도쿄의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새롭고 현대적인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노부부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일본인이라서 그런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은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우리 아들이 도쿄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왔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일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그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에 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너무 다른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인 동료들이 환영회를 준비해 놓았더군요.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심지어 몇몇은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저를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을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옆에 앉은 김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나카 씨,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메뉴가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국 음식에 적응하면 돼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 동료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제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해주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표현들은 배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면 오히려 더 반가워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방 안을 뒤져봐도 주머니를 확인해봐도 지갑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당황한 저는 슈퍼마켓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는데
직원은 즉시 매니저를 불렀고 그들은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매니저는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다른 직원은 저에게 물을 건네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같이 찾아볼게요. 그때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슈퍼마켓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이거 당신 지갑 맞나요?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슈퍼마켓 앞에서 이걸 주었어요. 안에 신분증을 보니 일본분 같아서 바로 가져왔어요.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금, 카드,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에서 지갑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저도 일본에 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슈퍼마켓 직원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낯선 외국인, 그것도 일본인인 저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인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은 바쁘지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다른 현실인데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바쁜 출근길에도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친절함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제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정 대리는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나카 씨, 오늘은 인사말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는 곤니치와와 비슷한 의미예요. 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동료들이 저를 서울 구경에 초대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그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경복궁에서 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고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한일 관계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야. 이렇게 친절하고 발전된 나라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거지?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혼란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이었죠.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이제 진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하나둘씩 깨지고 있었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도시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서울의 도시 경관과 기술적 발전이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곳곳에 위치한 첨단 기술, 그리고 밤이면 더욱 화려해지는 도시의 불빛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주었어요. 그중 한 대학생은 제 폰이 깨진 것을 보고는 근처 수리점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술자가 빠르게 화면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죠. 저희 동생이 지금 도쿄에서 유학 중인데 항상 좋은 경험을 이야기해요. 기술자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도 적대감이 아닌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어요. 어느 주말 저는 회사 동료 정 대리의 권유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정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그 식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다나카 씨. 우리 엄마가 특별히 일본인 입맛에도 맞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정 대리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주인 할머니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오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홀로 지내시느라 힘드실 텐데 오늘만큼은 집밥 맛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에 정 대리와 그의 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오해를 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정 대리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저는 그 가정식당에서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도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우연히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일본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항상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배웠던 주제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의 증언과 역사적 자료를 담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나오는 할머니들의 눈물 어린 증언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 소녀였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처음에는 이것이 반일 감정으로 만든 가짜 이야기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와 당시군 문서들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주변의 한국인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역사적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나카 씨, 괜찮으세요? 힘든 내용이었죠. 옆자리에 앉았던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어요. 네. 그냥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충격이에요. 김 과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쉼터를 알게 되었고 매주 주말마다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느냐야.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고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서울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본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하루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견해차가 있었더라도 그분은 제 아버지였어요. 곧바로 다음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회사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네요. 어서 가족에게 가보세요.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님의 배려 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며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그분에게 전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진짜 경험을 숨겨왔거든요. 아버지의 병세가 심각하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그분의 눈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곧 예전의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루카, 왔구나. 저 한국 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편견.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경험한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전혀 달라요. 그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해요. 저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 세뇌당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뇌가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한번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넌 이제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버린 거니? 그때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자 간호사가 들어와 저희를 병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복도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내 아버지는 평생 그런 신념으로 살아오셨어.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더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본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때마다 귀를 막거나 화제를 돌렸어요. 마지막 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제가 직접 한국을 안내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왜 하필 너였을까? 내가 가장 믿었던 내 딸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셨어요.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내면의 성장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일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주말에는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 소개 활동을 했어요. 어느 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너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 미래는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정체성에 대한 혼란,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성장의 일부로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일지도 몰라.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 그렇게 저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달이 지나고 제 계약 기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업무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제안한 한일협력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하루카, 아버지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어. 이번에는 더 심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휴가를 내고 일본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장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아버지는 저를 보자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전의 분노나 실망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카, 왔구나.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어때? 아직도 좋다고 생각해. 저는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와 둘만 남았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난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 그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본 글들만 믿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한국을 증오해온 아버지가 실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니. 아버지, 수술 잘 되시면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고 간간히 전화로 대화도 나눴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약이 곧 만료되지만 회사에서는 제게 계약 연장을 제안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것인지 고민 끝에 저는 계약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그를 이곳으로 초대해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계약 연장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도왔어요. 제 노력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했고 이제는 일본인 친구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할머니들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루카, 내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정말 감사해. 우리도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친구의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인식의 전환이 모여 언젠가는 두 나라 사이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 방문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어머니와 함께 오시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다는 곳 한번 직접 보고 싶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설레는 표정이었고요. 여기가 인천공항이에요.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히죠.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그것은 작은 인정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일주일 체류 동안 저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적인 강남에서부터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시던 아버지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랜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직접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미래 세대는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게 고백했어요. 하루카, 내 말이 맞았다.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구나. 직접 보니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무너진 다리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의 방문이 끝나고 부모님을 공항으로 배웅하는 날,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카,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난 그걸 존중할게. 그리고 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졌구나.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주재원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한일협력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여가 시간에는 양국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특히 기뻤던 것은 아버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는 극우 단체 활동을 그만두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한일 교류를 돕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제가 두려움과 편견을 안고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가능할지,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항상 직접 경험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서울의 밝은 아침 햇살 속에서 저는 오늘도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나카 하루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한 감정으로 가득 찬 아버지 밑에서 자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일본인 여성이 직접 한국을 경험하면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고 결국은 아버지마저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과 문화가 이웃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루카처럼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양국의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가장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